어머니가 훔쳐가셨잖아요. 경찰 부르기 전에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비명 같은 목소리에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귀를 의심했죠. 아들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그저 안부 전화 한 통 걸었을 뿐이었어요. 손주 사진 하나 보내달라고,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그 말 한마디였는데 돌아온 건 고함이었죠. 왜 자꾸 전화하세요? 애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죠. 거실 창문 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까지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밖의 소리보다 수화기 속 며느리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하다. 겨우 그 말만 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길게 쉬더라고요. 아들한테도 연락 좀 적당히 하세요. 매일 전화 오는 거 부담스러워요. 매일이라니.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 말이 목에 걸렸어요. 설명할 힘도 없더라고요. 전화는 그대로 끊겼어요. 뚝. 정말 허무하게.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텅 빈 느낌이었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의사는 과로도 아니고 큰 병도 아니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도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 TV를 켰다가 끄고, 계속 같은 행동만 반복했죠. 식탁 위에는 손주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요. 몇 달 전 놀러 왔을 때 두고 간 작은 자동차. 그걸 손에 쥐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웃음이 났어요. 이상한 웃음이었죠. 그 작은 아이가 보고 싶은데 전화 한 통도 마음대로 못하는 처지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바쁘면 연락 안 해도 된다. 건강만 챙겨라. 짧게 보냈죠. 답장은 없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없었어요. 저는 또 기다렸어요. 엄마들은 원래 그러잖아요. 자식 연락 한 통에 하루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제가 아들에게 전화하면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친한 이웃이 물어보더라고요. 손주 요즘 안 와? 예전엔 자주 오더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애들이 바쁘지. 그런데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 무렵 저는 작은 건물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힘들게 마련한 상가 건물이었죠.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월세가 꾸준히 들어왔어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혼자 살기엔 부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나중에 다 아들 주면 된다고. 손주들 교육비 보태주면 된다고. 실제로 적금도 따로 들고 있었어요. 손주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최근 큰 금액 출금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 직원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죠. 가족분께서 문의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족? 누가? 저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은행 직원은 개인정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며느리가 내 재산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들이 내 통장을 이야기한 걸까? 설마 하면서도 불안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버렸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난 아들 친구가 저를 보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뭐가? 그 사람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드님이 그러던데요. 어머니가 너무 집착하신다고. 순간 귀에서 윙소리가 났어요. 집착? 네. 전화도 하루에 여러 번 하고, 돈 문제도 자꾸 이야기하신다고. 그 뒤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핏대선 얼굴로 서 있는 제 모습이 차 유리창에 비쳤어요. 제가 돈 이야기? 평생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퍼주기만 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 속 노인은 낯설었어요. 자식에게 집착하는 노인, 돈에 욕심내는 시어머니, 아들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니.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온 아들 문자였죠.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어요. 하지만 문자 한 줄에 모든 기대가 무너졌어요.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 애도 힘들어하고 아내도 스트레스 받아. 딱 세 줄. 그게 전부였어요.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화기 너머 며느리의 비명보다, 응급실 침대보다 그 문자 세 줄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저를 아들 가족에게서 떼어내려 했던 이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건물과 통장을 둘러싼 거대한 계획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온 뒤였어요. 아들 문자를 받은 뒤로 저는 정말 연락을 줄였어요. 아니, 거의 끊다시피 했죠. 전화도 안 했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참았어요. 손주 생일에도 참았죠. 사진 한 장 보고 싶었지만 꾹 눌러 삼켰어요. 혹시라도 또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혹시라도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엄마라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상처받고도 또 자식 걱정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낯익은 사람이 보였어요. 아들 장모였죠.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저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 왜요? 그러자 그분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드님이 생활비도 안 드린다면서요. 순간 멍해졌어요. 생활비요? 네. 혼자 사시는데 힘드시다고. 저는 한참 말을 잃었어요. 생활비를 안 준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까? 저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필요도 없었고, 달라고 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장모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자식이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건물도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신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건물 이야기를 왜 알지? 저는 한 번도 그분께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누군가 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부 제가 나쁜 사람처럼 들리게 만들어져 있었죠.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상가 세입자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사장님, 건물 매각하시는 거예요? 순간 손에서 컵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며칠 전에 젊은 남자가 와서 물어보던데요. 건물 시세도 확인하고 언제 정리하시냐고. 젊은 남자.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제가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요. 의심이 한번 생기면 자꾸 커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이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그리고 연결됐어요. 왜? 아들의 첫 마디였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라고 불렀을 텐데 그 한 글자가 사라졌더라고요. 잘 지내니? 바빠. 짧았어요. 차가웠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건물 이야기 한 적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죠. 그게 뭐, 언젠가 내 거 될 건데.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언젠가 내 거. 그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남편이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마련한 건물이었어요. 저도 식당 설거지하며 보탰고, 한겨울에 보일러도 못 틀고 아끼면서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이미 자기 것인 것처럼. 아들, 엄마 아직 살아있다. 겨우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죠. 그런 뜻 아니잖아. 왜 말꼬리를 잡아? 그 순간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들렸어요. 또 돈 이야기야? 끊어. 계속 그러니까 힘든 거야. 전화는 곧 끊겼어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 계속 제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미 훨씬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동네 부동산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가족분이 위임장 준비 중이라던데 맞나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위임장요? 건물 관련해서요. 아드님 부부가 오셔서 그 뒤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저는 그런 위임장을 만든 적도 허락한 적도 없었거든요. 부동산으로 달려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신발은 젖고 옷도 젖고 숨도 차올랐죠.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어요. 어머니, 며느님께서 그러시던데요. 치매 초기라서 재산 정리를 도와드린다고.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치매? 제가?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부동산 직원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찢어놓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나이 든 노인.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죠. 재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서류함을 꺼냈죠. 건물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보험 증서, 연금 관련 서류, 전부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그때였어요. 서류 사이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떨어졌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편지였어요.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여보, 혹시라도 나 없을 때 재산 때문에 누구도 믿지 마. 심지어 자식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더러운 함정, 그리고 제가 도둑 취급을 받게 되는 끔찍한 날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죠. 남편 편지를 읽은 뒤부터였어요.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 대신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죠. 통화 내역, 문자 내용, 은행 거래 기록, 부동산 상담 기록, 전부 파일에 정리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뭔가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받았어요. 아들,
그런데 돌아온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집인데? 오늘 우리 집 왔었어? 순간 이상했어요. 아니, 왜? 그러자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죠.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소리친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이니? 우리 집에서 돈 없어졌어. 애 돌반지까지 없어졌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누가 가져갔대?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그날 집 비밀번호도 알고 계셨고,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면서요.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그 집에 간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범인이 되어 있었어요. 나 안 갔다. 정말 안 갔다. 거짓말 좀 하지 마. 아들이 또 소리를 질렀어요. 핏대선 얼굴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요즘 이상하다는 말 많아. 기억 못하는 거 아냐?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억을 못한다고? 치매라는 말을 또 꺼내는 거였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화는 또 끊겼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억울했어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아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부부가 제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말했어요. 확인 좀 할게요. 뭘? 없어진 물건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집을 뒤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죠.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아들은 옆에 서 있었어요. 말리지도 않았죠. 그냥 서 있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며느리는 안방, 거실, 서랍, 수납장, 전부 열어봤어요. 손주 장난감 상자까지 뒤졌죠.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외쳤어요. 여기 있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손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손주 돌반지였죠.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게 왜 거기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처음 보는 반지였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죠. 역시 어머님이었네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죠. 엄마, 왜 그랬어? 그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억울함에 입술이 떨렸어요. 내가 안 했다. 정말 안 했다. 증거가 있잖아.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차가운 미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결국 아들 부부는 돌아갔어요. 하지만 동네는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돈을 훔친 시어머니, 치매 초기 노인, 손주 돌반지까지 가져간 사람.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어요.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동네 공원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죠. 저는 점점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커튼도 잘 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창구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고객님, 현재 일부 계좌에 지급 제한 요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족 측에서 금융사고 우려를.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누군가 제 계좌를 문제 계좌처럼 신고한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았어요.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였어요. 생활비로 쓰는 통장이었고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곳이었죠. 은행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죠. 사람들은 지나가고 차들은 달리고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제 인생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식탁 위에 연금 통지서를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불 꺼진 집,
차가운 밥상,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 사진. 여보,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나 이제 정말 힘들다.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또 참았는데 더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늦은 시간이었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눌렀어요. 그러자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순간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아들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예전에 몇 번 본 적 있었어요. 그 사람은 주변을 살피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러자 그 사람이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돌반지 사건. 그거 어머니가 한 거 아닙니다.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기 시작했죠. 제가 직접 봤어요. 반지를 어머니 집에 넣는 사람을.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 밖으로 꺼낸 이름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평생 내 편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붙잡은 손이 떨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죠. 누구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드님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도 믿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봤어요. 아드님이 차에서 내려서 반지 케이스를 들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걸.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왜 그런 짓을 해? 그러자 상대방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며느님이랑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무슨 부동산? 건물 명의요. 어머니를 치매 판정받게 만들고 후견인 지정 들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후견인. 그 말의 뜻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법원에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재산관리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었죠. 그동안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어요. 치매 소문, 은행 신고, 돌반지 사건, 건물 문의, 전부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안 났어요. 울고 있는 단계가 지나버린 거였죠. 새벽이 되자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갔죠. 오래전 은퇴했지만 아직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준비한 서류를 전부 꺼냈어요. 은행 기록, 문자 내역, 통화 기록, 부동산 상담 기록, 그리고 치매 소문이 퍼진 정황까지.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한참 뒤 그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적입니다. 그 말이 오히려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계획적? 맞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도 아니었죠. 누군가 제 인생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죠. 우선 건물 명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정리했어요. 공증도 받았고 재산 목록도 다시 작성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도 했죠. 상가 건물 지분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남편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아들도 며느리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무렵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목소리가 부드럽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엄마, 밥 한번 먹자.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자고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 먹자.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고급 한정식 집이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며느리는 반갑게 웃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어머니, 얼굴 좋아지셨어요. 차가운 미소였어요. 저는 바로 알았죠. 이 사람은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식사가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 날씨 이야기. 하지만 결국 본론은 나왔어요. 어머니, 건물 관리 힘드시죠?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그래서 아들이 말을 받았어요. 엄마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좀 정리하는 게. 그 순간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릴 적 감기 걸렸다고 밤새 업고 병원 뛰어다니던 아이. 학원비 없어서 식당 설거지하던 날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 나가던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엄마, 내가 관리할게.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정말 선명하게.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누가 준대? 순간 두 사람 표정이 굳었어요. 며느리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아들은 당황했어요. 예상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엄마, 무슨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두 사람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장학재단 설립 관련 서류였거든요. 건물 일부는 재단으로 간다. 뭐?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핏대선 얼굴이었죠. 왜 그런 짓을 해? 식당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했어요. 내 재산이니까. 엄마, 내가 내 엄마 맞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왜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었니?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아들도 굳어버렸죠. 그 표정을 보는데 확신이 들더라고요. 맞구나. 전부 알고 있었구나. 저는 준비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들 회사 직원의 증언, 부동산 직원 진술, 은행 상담 기록. 하나씩 흘러나왔죠. 두 사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그 말을 남기고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아들도 따라 나왔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시원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은 아직 몰랐어요. 제가 준비한 건 장학재단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이미 법원에도, 은행에도, 그리고 세무서에도 모든 서류가 들어가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서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들 부부가 쌓아 올린 거짓말은 순식간에 무너질 운명이었어요. 식당에서 나온 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없이 기회를 줬거든요. 설명할 시간도 있었고, 사과할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끝까지 저를 밀어냈죠. 그 대가는 결국 자신들이 치르게 됐어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준비 끝났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우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관련 자료가 제출됐죠. 치매 소문, 절도 누명, 재산 관련 허위 주장, 전부 정리돼 있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자료도 있었어요. 아들 회사 직원의 진술서, 부동산 직원 녹취, 은행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됐죠. 며느리는 처음엔 자신만만했다고 하더라고요. 증거 없잖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 넘치고 있었죠.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상가 건물 근처 CCTV였어요. 오래된 영상이라 포기하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확보했더라고요. 그 안에는 아들이 제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바로 그 돌반지 케이스였어요. 그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저 허탈했어요. 내가 목숨처럼 아끼던 아이가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며칠 뒤 아들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거짓말은 하나로 시작해도 막상 무너지기 시작하면 줄줄이 드러나더라고요.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며느리가 여러 차례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건물 시세를 알아봤더라고요. 심지어 대출 상담까지 받았어요. 건물을 넘겨받는다는 전제로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봤어요. 재산 편취 시도 정황이 인정된 거였죠.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어요. 아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처음엔 다들 저를 이상한 노인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이 나오자 분위기가 뒤집혔어요. 오히려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회사 감사까지 받게 됐어요. 업무상 문제도 함께 드러났거든요. 승진 심사는 취소됐고 중요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됐죠. 며느리는 더 심각했어요. 지인들 모임에서 저를 욕했던 녹취까지 나왔거든요. 사람들 반응은 냉담했어요.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죠. 그토록 자랑하던 인간관계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왔죠. 재산 관련 권한은 모두 저에게 있음을 재확인. 후견인 추진 시도는 근거 없음. 허위 주장 인정. 명예훼손 관련 책임 일부 인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긴 싸움이 끝난 거였죠. 그 후 저는 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상가 건물 대부분을 장학재단으로 넘겼어요. 남편 이름을 붙였죠. 어려운 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은 노후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남겼어요.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찾아왔어요. 몇 년은 늙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없었죠.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자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아들이 다시 말했죠. 잘못했어. 그 말을 듣는데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지나갔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어요. 핏대선 얼굴로 소리 지르던 모습, 절도범 취급하던 모습, 저를 믿지 않던 모습, 전부 떠올랐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늦었다. 아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 제발.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차분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나는 내 엄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린 거다. 남이었다면 진작 끝났어.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끝내 오지 않았죠. 들리는 말로는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무리하게 계획했던 대출도 막혔고 신용 문제도 생겼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불행이 즐겁지는 않았거든요. 그저 결과일 뿐이었죠. 몇 달 뒤 저는 손주에게 편지 한 통을 썼어요.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읽게 될 편지였죠.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따뜻한 오후 재단 개관식이 열렸어요. 작은 행사였어요. 학생들이 와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참 많이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헛살진 않았구나. 행사가 끝난 뒤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손주 사진이 도착해 있었어요. 발신인은 아들이었어요. 사진 속 손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하지만 전처럼 서두르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사진을 바라봤죠. 그리고 화면을 끈 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자신까지 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지켜야 할 건 자존심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남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게 마지막 남은 존엄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조금은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줄이 다시 떠올랐어요. 여보, 재산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을 지켜라.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왜 그 말이 마지막에 적혀 있었는지. 정말 늦게. 하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의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사랑에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어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거리를 두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감동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예단비를 더 주셔야죠. 아파트도 있으시다면서요. 나이도 있으신데 노후 자금 좀 쓰시면 되잖아요?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 돈도 없으세요? 우리 딸은 보내도 우리 인생은 안 넘깁니다. 순간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식당 안에 작게 울렸어요. 딸아이 손이 떨리더라고요. 사위 될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물컵만 만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말은 끝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평생 모아두신 것도 많으실 텐데.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심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날은 딸 수진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평생 혼자 키운 딸, 늦은 나이에 어렵게 만난 사람이라 행복하기만 바랐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양복 꺼내 다리고 구두도 닦았죠. 아내 영희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더라고요. 여보, 우리 수진이 오늘 예쁘겠지? 그 말을 하면서도 손끝은 떨렸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식 시집 보내는 날, 웃으면서 보내야 하는데 가슴 한쪽은 텅 빈 느낌. 그게 부모더라고요. 우리는 대구에서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젊을 때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 연금 조금, 적금 조금, 그게 전부였죠. 남들이 보면 평범한 노부부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지옥 같은 일을 안겨주더라고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정식 집이었어요. 깔끔한 곳이었죠. 처음 만난 사돈 내외는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명품 가방, 비싼 시계, 말투에서도 묘한 우월감이 묻어났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누가 준비하시나요? 요즘 서울은 집값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단은 성이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딸 수진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착했어요. 엄마가 허리 수술했을 때 퇴근하고 병원 달려가 간병했죠. 저희 연금으로 부족하면 자기 월급 보태주던 아이였어요.
그런 딸이었는데 오늘은 웃음이 없더라고요. 사위될 민수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성격이 조용한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침묵의 이유를.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줄은 몰랐죠. 식사가 중반쯤 됐을 때였어요. 사돈어른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 집안은 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성의껏 준비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사돈 부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참 이상했어요. 웃고 있는데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성이라는 게 말이죠. 요즘 기준이 있잖아요. 최소한 예단비는 더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말에 사돈 어른이 숫자를 말했어요.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가 가진 노후 자금 절반이 넘는 돈이었죠. 아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돈은 우리 병원비였어요. 노후 생활비였고 혹시 모를 응급실 비용이었어요. 몇 달 전에도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갔거든요. 그날 병원비 계산하면서 노후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런 돈을 상견례 자리에서 요구하다니.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형편에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돈 부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핏대 선 얼굴. 숨길 생각도 없더라고요.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도 못하시나요? 그 말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딸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평생 귀하게 키운 딸인데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사돈 어른이 조용히 말을 이었거든요. 대구 아파트 있으시다면서요? 순간 식당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우린 그 집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딸도 모르는 정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사돈어른.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마치 우리 재산 목록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어요. 설마 처음부터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던 건가? 딸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그 얘기는 왜? 그러자 사돈 부인이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사람 웃음 같지 않았어요.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서로 가진 걸 맞춰야죠. 맞춰야 한다. 그 말이 왜 협박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 딸이 아니라는 걸.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사위될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 운명을 바꿔버렸죠. 아버지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딸이 믿었던 남자, 결혼을 약속한 사람,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딸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얼굴. 저는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여보 수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숨이 가빠졌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또 응급실인가? 또 병원비인가? 행복해야 할 상견례 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건 그 다음 사돈의 반응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인생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평생 처음으로 상견례를 끝내버렸어요. 대체 그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딸의 결혼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까요?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아내 영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죠. 제 손은 떨리고 딸 수지는 응급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행복해야 할 날이었는데 상견례장에서 병원으로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응급실 천장 불빛은 유난히 차갑더라고요. 그 차가운 불빛 아래 사돈 내외는 끝내 병원까지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도 없었고요. 대신 사위될 민수에게 메시지 하나가 왔죠. 수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손을 떨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죠. 무슨 문자냐? 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삼키며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엔 짧게 적혀 있었어요. 부모님 기분 풀리시면 다시 연락해. 기분이라니.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겐 기분 문제였던 거예요. 제 속이 뒤집혔어요. 아내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어요. 과호흡과 혈압 상승. 의사는 스트레스를 조심하라고 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약처럼 조절되나요? 병실에 누운 아내는 한숨만 쉬었어요. 내가 괜히 수진이 결혼 망친 거 아니야? 그 말에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때문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야. 그런데 이상했어요. 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사람은요, 사랑 앞에서 쉽게 결심하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결혼을 약속한 사이면 더 그래요. 며칠 뒤, 민수가 수진이를 찾아왔어요. 회사 앞 카페였다고 해요. 수진이가 집에 와서 말해주더군요. 민수는 미안하다고 했대요. 자기 부모가 좀 심했다고, 자기도 힘들다고. 그런데 말끝마다 이상한 말이 따라붙더래요. 결혼은 현실이잖아. 우리 부모님도 체면이 있잖아. 예단 조금만 맞추면 끝날 일이야. 조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조금은 우리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이었어요. 병원비, 연금, 비상금, 전부 털어야 가능한 돈. 딸은 며칠을 앓았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아빠, 내 적금 깨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 적금. 그건 아이가 10년 넘게 모은 결혼 자금이었어요. 월급날마다 조금씩 모은 돈. 친구들 해외여행 갈 때도 안 쓰고 명품 가방 하나 안 사고 모은 돈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결혼은 빚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아내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았죠. 창밖 가로등 불빛만 들어왔어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담보대출이라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 집은 우리 마지막 안전망이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 퇴직금 모아 산 집, 노후를 버텨줄 유일한 재산. 그걸 결혼 때문에 담보로 잡는다? 안 될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딸이었어요. 수진이는 아직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더라고요. 민수가 계속 연락했거든요. 미안하다고, 자기도 부모 때문에 힘들다고, 사랑한다고, 기다려달라고. 사람 마음 참 이상해요. 상처받아도 좋았던 기억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 못한 일이 터졌어요. 수진이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새파랬어요. 아빠, 이상한 전화 받았어. 저는 놀라 물었죠. 무슨 전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은행? 무슨 은행? 딸은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누군가 결혼 예정자 명의로 공동대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진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수진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상담 신청도, 동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은행 직원은 분명히 말했다더군요. 예비 신랑 측에서 신혼집 마련 상담으로 문의하셨습니다. 순간 제 머리가 띵했어요. 설마 그 사람들 우리 집을 노리는 건가? 딸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죠. 아파트 이야기, 예단비, 재산 확인, 그리고 공동대출.
그날 밤 저는 수진에게 물었어요. 민수한테 우리 집 이야기한 적 있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아빠가 대출 없이 집 마련한 거 대단하다고 말한 적은 있어. 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건 죄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족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걸 들은 사람이었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 아내가 받았는데 상대는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단 준비는 언제 가능하십니까? 아내가 놀라서 물었죠.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상대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민수 어머님께 부탁받고 연락드린 웨딩 컨설턴트입니다. 예단 규모가 커서 미리 확인하려고요. 규모가 크다. 누가 정했죠? 언제 합의했죠? 우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미 결혼은 진행 중이더라고요. 우리 허락 없이, 우리 돈으로. 그날 아내는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어요. 문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평생 아끼고 살았어요. 연금 모으고 병원비 걱정하며 살았죠. 노후에 남에게 손 안 벌리려고 버텼어요. 그런데 딸 결혼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 창문 앞에 서 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우리 집, 우리 인생, 땀으로 만든 집. 누군가는 숫자로만 보더라고요. 그때 딸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한 울음, 참는 울음. 부모는 압니다. 자식 울음은 숨겨도 들려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차마 들어가진 못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딸이 출근도 안 하고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손엔 휴대폰 하나.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더군요. 아빠, 나 지금 회사에서 횡령 의심받고 있어.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그 착한 아이가?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꾸민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엔 상상도 못한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횡령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휴대폰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내는 옆에서 입술만 깨물고 있었고요. 아침 식탁 위 된장국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죠.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회사 카드 사용 내역이 이상하대. 내 아이디로 승인된 게 있대.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우리 딸은 회계팀 직원이었어요. 숫자 하나도 꼼꼼하게 보는 아이. 회사 돈 1,000원도 함부로 못 쓰는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횡령?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날 오전 저는 딸과 함께 회사로 갔어요. 회의실 안은 냉기가 돌더군요. 팀장 얼굴은 굳어 있었고 인사팀 직원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죠.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 거기엔 고급 식당, 가전제품, 심지어 고가의 예물샵 결제 기록까지 있었어요. 수진 이름으로, 수진 아이디로. 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저 아니에요. 정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요. 억울하다고 다 믿어주진 않더라고요. 인사팀 직원이 말했어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 배제 조치하겠습니다. 업무 배제. 사실상 의심받는 사람이란 뜻이었죠. 딸은 회사 건물을 나오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충격이 너무 크면 사람은 울지도 못해요. 그 모습 보는데 제 속이 타들어갔어요. 평생 바르게 키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은 망설이다 받았죠.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우린 모두 듣고 있었어요. 민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수진아, 회사 일 힘들겠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알고 있었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모님 말 듣는 게 좋았잖아. 순간 제 손에 핏줄이 솟았어요. 핏대선 얼굴. 더는 참기 어려웠죠. 딸이 떨면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민수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결혼은 현실이야. 서로 도와가며 해야지. 그 정도 예단도 준비 못하면 앞으로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어요. 예단. 결국 돈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재산, 집.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저는 전화를 빼앗았어요. 자네, 혹시 우리 딸 회사 일과 관련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미소가 목소리에서도 느껴졌어요. 장인어른, 의심은 자유죠. 뚝, 전화는 끊겼어요.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죠. 아내는 방문 앞에 죽을 놓고 한참 서 있었어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요. 새벽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딸 방 불이 켜져 있더군요. 조용히 문틈을 봤어요. 수지는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사진 한 장. 민수와 찍은 사진이었죠. 울고 있더라고요. 소리 없이. 그 모습이 너무 아팠어요. 배신은요. 낯선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 줄 때 더 아프더라고요.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회사 조사 결과 수진 아이디 접속 기록이 발견됐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접속 위치가 수진 회사가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 심지어 퇴근 시간 이후였죠. 딸은 그 시간 분명 우리 집에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저녁 먹던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는 냉정했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급여 일부 지급 보류. 사실상 계좌가 묶인 셈이었죠. 월급이 끊기면 생활이 무너져요. 노년은 더 그래요. 딸 월급으로 모친 병원비 일부를 보태고 있었거든요. 아내 허리 치료, 약가, 검사비. 한 달만 밀려도 부담이 커지죠. 그날 밤 아내가 몰래 통장을 꺼내더군요. 남은 예금, 노후 자금, 퇴직금 일부, 연금 통장. 한 장씩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 집 팔아야 하나?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30년 인생이 들어있는 집. 그 집을 딸 문제 해결하려고 내놔야 하나? 정말 벼랑 끝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 등기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불길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열어보니 혼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예정 통지서. 내용은 더 충격이었어요. 우리 측의 결혼 파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거였어요. 배상금 액수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죠. 저는 종이를 들고 한참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돈 달라고 하고 안 주면 협박하고 이젠 소송까지? 서늘한 눈빛으로 종이를 바라보던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된 걸까? 그날 저녁 수진이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밤이 깊어졌어요. 10시, 11시, 자정. 아내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딸이 한강 다리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 말이 가슴을 후벼 팠죠. 심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딸은 말이 없었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부모는 대신 아파줄 수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님, 민수 아버지였어요. 그 사람은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해주시면 다 정리됩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이게 목적이었구나. 우리 집, 우리 재산, 그걸 노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제 손에 이미 모든 걸 뒤집을 단서가 들어왔다는 걸, 그리고 그 단서를 보낸 사람이 가장 예상 못한 인물이었다는 걸. 2시였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이 다시 한번 켜졌어요. 모르는 번호. 평소 같으면 안 받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갔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죄송합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고요. 저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더군요. 저 민수 씨 전 약혼자예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전 약혼자? 귀를 의심했죠. 그 여자는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버님, 가족도 당한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당했다.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세게 때렸어요. 저는 급히 물었죠. 무슨 말입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큰 결심을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여자가 말했어요. 저도 결혼 직전에 파혼했어요. 그 집은 늘 돈 이야기만 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설마 우리만 겪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죠. 예단 요구, 신혼증명의 요구, 부모 재산 확인, 심지어 공동명의 압박까지. 듣고 있으니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상황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 여자는 말했어요. 거절하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상한 일. 설마. 그 여자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회사에 익명 제보가 들어갔어요. 제가 횡령했다는 소문도 돌았고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딸 수진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같았죠. 저는 급히 물었어요. 증거 있습니까? 잠시 뒤 그 여자가 말했어요. 메일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긴 뒤 곧바로 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사진, 녹취 파일, 메신저 캡처, 파일이 한가득이었죠. 그중 하나를 열었어요. 녹취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아버지였어요. 결혼은 투자야. 집 하나는 받아야 남는 장사지.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더군요. 또 다른 녹취에는 사돈 부인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노인들은 자식 결혼 앞에 약해. 밀어붙이면 결국 내놓더라. 차가운 미소가 떠오르더군요. 상견례 날 그 표정. 그게 진짜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이 밝자마자 딸과 아내를 불렀죠. 식탁 위에 자료를 펼쳐놨어요. 수지는 녹취를 듣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아내는 말이 없었어요. 한참 뒤 작게 한마디 하더군요. 우릴 사돈이 아니라 먹잇감으로 본 거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먹잇감.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 나 이제 알겠어. 그 아이 눈빛이 달라졌더군요. 상처받은 눈빛이 아니었어요. 정신이 깨어난 사람의 눈빛. 그 순간 저도 결심했어요.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지인이 소개해 준 곳이었죠. 사무실 안은 조용했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한참 보더니 안경을 벗더군요.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이건 결혼 빙자 재산 요구 정황이 강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막연했던 의심이 법률가 입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혼인 강요, 재산 압박, 허위 소송 가능성, 명예훼손, 업무방해,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제야 숨이 쉬어졌어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변호사는 추가로 말했어요. 회사 문제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부 접속 기록과 IP 추적 요청이 가능해요. IP 추적. 그 말에 딸 얼굴이 굳었어요. 며칠 뒤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수진 아이디 접속 위치, 그 주소가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그 주소를 보는 순간 모두 얼어붙었어요. 그 IP는 민수 회사 근처에서 접속된 기록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죠.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모든 조각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일들, 횡령 의심, 공동 대출, 예단 압박, 재산 이야기, 우연이 아니었어요. 의도였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상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상대는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믿겠죠. 좋았어요. 그렇게 믿게 놔두기로 했어요. 며칠 뒤 민수 아버지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여유롭더군요. 생각 정리되셨습니까?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미소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죠. 그 사람은 아직 몰랐어요. 우리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자료를 확보했고, 움직일 준비를 끝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통장 정리를 했어요. 노후 자금 분리, 연금 계좌 보호, 부동산 명의 확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회의도 열었죠.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내자. 딸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런데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었어요. 회사 횡령 누명을 완전히 벗는 일. 그게 끝나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 진실을 언제 터뜨릴지.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는 아직도 웃고 있었죠.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하지만 진짜 끝은 이제부터였어요. 변호사의 전화가 끊긴 뒤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증거.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군요. 식탁 앞에 앉은 아내도 딸 수진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긴 터널 끝에서 처음으로 작은 빛이 보이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장마철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하늘이 무거워 보이더군요.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우리 앞에 내밀었어요. 회사 보안팀 자료였죠. IP 기록, 접속 시간, 로그네요. 그리고 외부 접속에 사용된 이메일 계정. 그 이메일을 보는 순간 딸 수진이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익숙한 주소였거든요. 민수가 예전에 쓰던 개인 이메일, 수진이 생일 축하 메일도 보내던 주소, 연애 시절 사진도 주고받던 계정. 바로 그 이메일이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작게 중얼거리더군요. 설마 진짜였어? 네, 진짜였어요. 민수는 딸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회계팀이라는 것도, 권한 구조도, 업무 시간도, 그걸 이용한 거였죠.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회사 서버 기록상 수진 아이디는 외부에서 무단 접속된 흔적이 있었고 접속 장비 정보 일부가 확보됐다고요. 그리고 그 장비 민수 회사 인근 인터넷망과 일치했어요. 100% 단정은 어렵지만 정황은 충분했죠. 제 손이 떨렸어요. 핏대선 얼굴.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허탈했어요. 우리 딸의 사랑이 처음부터 계산이었다는 사실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 몰랐어요. 며칠 뒤 회사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지는 횡령 혐의 없음, 무혐의, 업무 복귀, 밀린 급여 지급. 그 소식을 듣는데 딸이 처음으로 울더군요. 큰 소리로 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아내도 함께 울었죠.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조금 가벼웠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변호사는 민수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혼인 빙자 재산 요구 정황, 그리고 손해배상 검토. 그들이 먼저 보낸 소송 예고장. 이젠 우리가 답할 차례였죠. 며칠 뒤 민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달라졌더군요. 전처럼 여유롭지 않았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 사람 참 신기하더라고요. 유리할 땐 당당하고 불리해지면 오해래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변호사 통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짧은 한마디였는데 가슴이 후련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직접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수진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얼굴은 초췌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보였어요. 후회가 아니라 다급함. 그 감정이요. 민수가 말했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서늘한 눈빛으로.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죠. 우리 딸 회사 접속 기록도 부모가 했나?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떨리더군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수진이 현관 안에서 걸어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딸은 아주 담담했죠. 민수 씨, 처음이었어요. 오빠도 아니고 이름 뒤에 씨를 붙인 건. 수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이 이어 말했죠.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이 내 눈엔 숫자였겠지. 근데 그 돈은 우리 부모님 인생이야. 비는 계속 내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결혼은 취소할게.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문이 닫혔어요. 딸은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사람은요. 진실을 마주한 뒤에야 살 수 있더라고요. 그 후 민수 가족은 결국 소송을 취하했어요. 추가 법적 분쟁도 피하려 했죠.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알게 된 뒤부터였어요. 그 집은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연락도 없었고요. 듣기로는 민수 아버지 사업도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가압류 문제와 채무 갈등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세상은 참 묘해요. 남의 재산을 노리던 사람은 결국 자기 재산부터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어땠냐고요? 아파트는 지켰어요. 노후 자금도 지켰죠. 연금 계좌도 그대로예요. 아내는 다시 병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고 수지는 회사로 돌아갔어요. 예전처럼 웃진 못했지만 조금씩 웃더군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진이 제게 말했어요. 아빠, 그날 상견례에서 왜 바로 일어나셨어?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부모는 안다. 내 자식 울리는 집안인지 아닌지. 딸이 울먹이더군요. 아내도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집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죠. 그날 문득 깨달았어요. 재산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아파트도, 연금도, 통장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재산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었어요. 혹시 지금 자식 결혼 때문에 마음 졸이는 분 계신가요? 조건보다 사람을 보세요.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특히 돈 이야기가 사랑보다 앞서는 사람은 한 번쯤 꼭 멈춰보셔야 해요. 결혼은 시작이지만 잘못된 결혼은 평생의 짐이 되거든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차가운 미소를 짓던 사돈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죠. 우리 딸은 시집 보내도 우리 인생까지 넘기진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견례는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짜 인생은 그날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이 사랑보다 조건이 먼저라면 과연 그 결혼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요구하는 결혼,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예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